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대학교 물리교육과 손정우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시나요? 최근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아이패드나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죠. 사실 이 그림이 언제 나온 거냐면 밑에 참고문에도 나오지만 1972년에 엘렌 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논문에서 쓴 내용입니다. 미래에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기구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1972년이면 어떤 해입니까? 아직 퍼스널 컴퓨터, 즉 PC도 나오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미 이런 거를 예상하고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사실 엘렌 케이는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생명학을 공부를 해서 나중에 수학 분야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쪽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고 빌 게이츠보다도 앞선 사람이고 굉장히 남들보다 앞선 생각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현재 구현이 된 거죠. 엘렌 케이는 현재 지금 OLPC라 그래서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랩탑 컴퓨터를 나눠주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100짜리 노트북을 만들어주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엘렌 케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물론 애플사에 취직을 해서 현재 아이패드의 원형에 대한 작업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그림을 제가 왜 내세웠느냐? 바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신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즉 엘렌 케이가 저와 같은 태블릿 PC 개념을 1970년에 만들고 그게 현실화된 것이 거의 50년이 지난 뒤가 되잖아요. 40년 좀 지난 뒤네요. 50 넘어했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미래를 예측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교육을 이해할 때는 미래 교육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보고서들, 즉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을 미리 살펴보면 앞으로 이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이렇게 대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교사들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보고서는 2017년에 나온 K부터 12학년까지의 호라이즌 보고서입니다. 호라이즌 보고서. 이거는 이제 NMC하고 그 다음에 코센하고 만나서 하는 건데, 미국 뉴미디어 컨소시엄이 학교 네트워크 컨소시엄하고 같이 공동으로 제작한 책입니다. 물론 이 책자는 2016년에도 있고 2014년도 있고 있습니다. 2019년 거를 현재 안 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책을 만들다가 또 바뀌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7년에 이 호라이즌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보고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교육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2, 3년 뒤에 변화될 모습, 5년 뒤에 변화될 모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할수록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수정되는가도 보여주는데 2017년 이후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다는 점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읊어보겠습니다. 단기는 2017년에 나왔기 때문에 18년과 19년에 유행할 교육의 변화로 크게 두 개를 꼽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코딩 교육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스팀 교육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까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코딩 교육과 이 스팀 교육이 강조되었습니까? 당연히 이건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부터 앞으로 한 3, 4년 뒤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메저링입니다. 즉 평가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정중심 평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평가에 관한 부분들이 중심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중심,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결과중심이 아닌 평가에 중심을 둔 과정중심 평가를 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리디자인 러닝 스페이스라 그래서 학습 공간 재설계입니다.
교실 공간을 혁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간 혁신 사업들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이 학습 공간 재설계고요. 그 다음 한 5년 뒤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5년 뒤가 되면요. 학교에 혁신 문화가 들어오는데 이 혁신 문화의 핵심은 바로 Deep Learning Approach입니다. 심층 학습법입니다. 그럼 심층 학습법이 도대체 뭐지? 궁금하실 겁니다. 뭔가 심화 학습하는 것인가? 영재교에서 얘기하는? 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학습 공간 재설계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공간 재설계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있는 그림은 정통적인 수업하고 현대적 수업을 두 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정통적인 수업은 교사가 이렇게 칠판 앞에 서서 대중 학생들을 향해서 칠판에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모둠 중심으로, 배움 중심으로 바뀌면서 학생들끼리 토론하거나 학생들끼리 독서를 하거나 학생들끼리 발표 연습을 하거나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거나 또 학생들끼리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교실에서는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책상을 돌려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불편합니다. 고유의 기능을 가진 공간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독서대 같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교실 공간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꾼 것의 선두주자가 유럽 네트워크라고 해서 유럽의 한 23개국 정도가 모여서 이 공간을 혁신하고자 한 겁니다. 물론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라들이 긴 안목을 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벌써 3,000개 학교에 교실 공간을 저렇게 바꿔가고 있다니까 굉장한 빠른 속도죠. 즉 교실 공간을 강의 중심에서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상호작용하는 공간, 조사하는 공간, 개발하는 공간, 발표하는 공간 이렇게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관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현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창의융합형 과학실 그게 사실은 공간 이 재설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과에서도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과학 교과가 먼저 앞서서 발표 영역, 학습 영역, 토론 영역, 실험 영역, 창작 영역 이렇게 공간을 구분해서 과학실을 쪼개고 모듈화해서 공간 구성하는 사업을 벌써 3년이 됐군요. 내년 되면 4년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심층학습법입니다. 심층학습법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자막에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실 처음과 끝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특히 실생활과 관련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찾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는 산출물을 내는 그 과정. 이게 현재에서는 영재교육에서도 산출물을 생산한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일반적인 교육에도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층학습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실 공간을 다시 보시면 이 새롭게 바뀌는 교실 공간을 보면 조사하는 공간, 창작하는 공간, 학습하는 공간, 발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결국 바뀔 교실 공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심층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창의화평 과학실이라고 바꾸는 과학실들이 있는데 그 과학실은 사실 이런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지 정통적인 과학 실험을 위한 공간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과도기적인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교과서는 심층학습법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 교과서 가지고 창의융합형 과학실에서 수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새로 교재를 구성하고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나아가 성취 기준 몇 개를 재구성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교사의 교재 개발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화연수는 이런 교재 개발 능력을 영재교사들이 우선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친 연수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출물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안을 8차시 분량을 짜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심층학습법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도입을 지연시키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기 쉽고 해결 가능한 저해 요인.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예를 들면 실세계 경험. 사실 그동안 우리가 실세계 경험을 어떻게 보면 교과서나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야외라든가 또는 특히 요즘 VR 기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VR을 이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세계 경험을 학생들이 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제 요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해는 되지만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두 번째가 교사 역할 변화입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강합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교사가 앞에서 강의하고 내가 지식을 전달해야 애들이 이해를 하지 내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교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사의 또 다른 역할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computational thinking입니다. 이게 이거는 정보과학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보교과에서 하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교과에는 그 학문적인 데이터하고 패턴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화시킨 게 법칙이고 공식이고 원리잖아요. 이제는 이런 데이터와 패턴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만나면서 다뤄야 되는, 즉 정리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닌 정리되어 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학습의 하나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사의 역할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데이터를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역할이 바뀌어야 되니까 사실은 교사 기존에 알고 있던 내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 라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또 다른 기존의 공부가 아닌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해결이 어렵다고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일, 성취도 차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성취도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성취도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성적을 어떻게 낼 것이냐 고민이 많죠. 이 성취도 차이는 주로 이런 거예요. 역량에 따라서 성취도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지식을 쌓아서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많이 알고 풀 수 있느냐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연구는 엄청나게 돼 있어서 얘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구분할 수 있으나 역량에 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학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더십. 학교장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교육부가 다양한 2015 쾌진 교육과정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도입하고 시대에 앞서가는 걸 하려고 해도 학교장의 방해에 의해서 또는 학교장의 철학의 부재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가장 힘들다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예가 아니고 전 세계 공통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고요. 저는 단지 우리나라의 예를 살짝 설명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을 위해서 도입되는 기술들입니다. 2018년에는 뭐가 들어왔냐? 메이크 스페이스. 우리가 그동안 무한 상상실, 메이크 공간 많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로보틱스. 뭐 크게 활성화는 안 됐으나 로봇에 관한 것도 교육에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2020년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분석 방법, 데이터 분석하는 기술, 그 다음에 VR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교육 환경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IoT가 이제 대중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AI 교육대학원의 AI 교육 전공을 이제 각 대학에 개설하려고 하고 있죠. 교사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등록금의 한 50% 정도를 대주고 AI를 어떻게 자기 교과에서 활용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걸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 활성화되기 전에 먼저 시도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번 자신을 투자해서 뛰어든다면 정말 새로운 재밌는 여러 가지 신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미래 교육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는 사실 따지고 보면 산업혁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1, 2,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많이 넓혀왔습니다. 심지어 지능에 대한 이해도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 2,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누리고 그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우는 학생들, 즉 초등학생, 중학생이 만날 세상은 1, 2, 3차 산업혁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물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생산물 안에 1, 2, 3차가 종속당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입니다. 만들어지는 우주라고 볼 수 있죠. 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화가 있죠. 레디 플레이인가? 스티븐 스필버가 만든 VR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제가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영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인간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 영화가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현실을 가상으로 만드는 기술, 가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디지털 트랜스폼, 아날로그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지능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능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즉 전문가가 되는 스마트화 기술이 있게 됩니다. 데이터 기술의 대표적인 것은 공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IoT라든가 LBS는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저는 패스트푸드점 앞을 지나가면 핸드폰에 띵동 하고 날라옵니다. 할인 쿠폰 날라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경 한 100m, 200m 내에서 신호 주고받는 기술이거든요. 비컨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질 때 저희 공간 정보를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현재 몇 시 어디 위치에 있는가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 다음번에 어떤 매장을 다시 열 때 어디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정보가 인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인간에 대한 정보는 IOB라 그래서 IoT에서 좀 분화된 거죠. IoT는 things니까 사물 인터넷이고 요 B는 바이오메트리, 즉 인간의 신체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차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가끔씩 살펴보면 뒤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고 있어요. 저희 맥박수를 재거든요. 잰 다음에 저에게 가끔씩 보여줘요. 일주일간 당신의 맥박이 어떻게 되었다. 또는 심지어 제가 걸었는지 또는 서 있는지 또는 운동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걸 알려줍니다. 1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운동할 때가 되었어요. 좀 움직여 보세요. 이게 사실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이 모든 데이터가 뺏기는 거죠. 저희 데이터가 이 핸드폰에 들어가게 되고 핸드폰에 있으면 그 관리하는 앱을 통하고 그 앱이 다시 그 관리하는 회사 서버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인간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또 하나는 SNS입니다. SNS도 마찬가지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쓰고 있다. 결국 우리가 해시태그를 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어디 가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사진을 찍으면요 정보가 다 남죠. 위치가 GPS 기록과 다 남습니다. 시간하고. 결국은 제가 생활하는 모든 정보 또는 저랑 비슷한 또래가 생활하는 모든 정보가 SNS를 통해서 정리되고 합쳐지면 그 마케팅에도 쓸 수 있고 또는 선호도에도 쓸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과 인간에 대한 정보를 지금 끊임없이 모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어요. 우리에게 공짜인 것처럼 보이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바로 이런 정보들을 가져가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간 데이터는 도대체 무엇에 써볼 것이냐 살펴보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터넷상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물론 클라우드의 실제는 큰 전산실에 있는 대형 서버겠죠. 거기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쌓여진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인간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말에 관한 걸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빅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빅데이터, 그 중에는 기후에 관한 거, 날씨에 관한 거, 교통에 관한 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꿈꾸는 거는 사실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겁니다.
현실과 동일한 모습의 또 다른 쌍둥이, 바로 클라우드 상에 떠 있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몇 달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사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사실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인구 한 640만 되나요? 면적은 서울시만 하고요.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사니까 굉장히 교통이 복잡스럽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도로를 새로 구축하고 신호등 체계를 바꿔서 좀 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해보고 하면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했더니 아니다 이러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겠습니까? 그런데 싱가포르가 그걸 해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의 이동 경로, 시간대 많이 밀집하는 정도의 데이터를 쌓아서 그 빅데이터로부터 가상의 공간의 싱가포르를 만들고 거기서 신호 체계를 바꿨을 때 이동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게 바로 디지털 트윈의 목적인 거죠. 결과적으로 또 다른 세상이 가상 공간 내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인간이 컴퓨터 몇 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예측도 할 수 있고 맞춤형도 원하는 자료도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게 되고요. 이 인공지능의 역할로 인해서 스마트화된 기술, 즉 현실화되는 기술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프린터, AR, VR, 게임, 핀테크,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플랫폼.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기술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올라오고 있어요. 전부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최종적인 것은 인공지능이 핵심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폭적인 정책 방향을 세운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사실 4차 산업혁명 기술 많이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외국인들은 항상 우리나라가 신기술에 앞서 있다지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 뒤처져서는 안 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미국의 인공지능 또 중국의 인공지능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우리의 어떤 산업국가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인공지능에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많은 기술들이 결국은 데이터, 정보, 지능, 스마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교육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미래교육 보고서입니다. 두 번째는 OECD 교육 2030입니다. OECD 에듀케이션 2030이라 해서 미래교육의 역량을 제안했는데 이건 OECD에서 제시한 2005년도에 발표한 데세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인데 데세코를 살펴보시면 여기서 역량 3개를 정했는데 하나가 정보처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이걸 길러야 된다고 교육에 얘기했는데 한 15년이 지났잖아요. 지나고 난 뒤에 역량은 길렀는데 도대체 뭘 하란 말인가? 그 어떤 지향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시한 보고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것의 가장 큰 거는 학생이 뭐 전인적 인간으로 뭐 성장해야 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고 공동 미래 사회 구축해야 된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웰빙, 저기 단어 있죠. 미래, 웰빙, 변혁적 역량, 학생 행동 주체. 학생이 주체적으로 변혁적 역량을 지내야 된다. 즉 앞에서 얘기했던 역량 3개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량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혁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AAR 사이클을 돌려야 된다 해서 첫 번째 A가 예측 기대, 두 번째 A가 행동, 액션이죠. 그 다음 세 번째 R이 반추, 리플렉션입니다. 결국 교사, 학부모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예측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이와 같은 걸 통해서 길러지게 되는데 무엇이 길러질 것이냐? 크게 3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역량은 물론 기본적인 역량은 지식, 능력, 스킬, 그 다음 태도 이건 이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2030 이전에 즉 OECD 데세코에서도 지식을 길러야 된다, 태도를 길러야 된다, 스킬을 길러야 된다 있었거든요. 요것의 업그레이드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저는 이 지식이라는 부분이 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정보 처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가 뭐냐? 책임감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인관계가 뭐냐?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창조, 그 다음에 긴장과 딜레마 대처, 책임감 갖기 이 3개가 앞으로 지녀야 될 교육의 방향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죠. 지식, 스킬, 태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새로운 가치 창조, 책임감,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 이렇게 제시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업은 뭐냐? 영재교육에서는 실생활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주도로 참여해서 협력적 문제 해결하는 것,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와 글로벌 문제를 통해 비판적 사고로 토론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는, 이렇게 연결되어야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협력적 문제가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과학교육과 기술교육에서 변화, 특히 스팀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스팀이 문제 해결에 관한 이제 접근이고요. 또 과학이나 윤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SSI, 소시오 사이언티픽 이슈, 즉 과학 관련 사회 쟁점 토론 수업이 SSI입니다. 결국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에서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럼 내용은 뭐가 돼야 될 것이냐? 내용은 이미 유엔에서 정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SDGs라고 해서 총 17개를 제시했습니다. 거기 보면 뭐 불평등 해소, 빈곤 퇴치, 지구촌 협력, 생태계 보호 등등 현재 저희들이 배우고 있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모두 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의사결정하거나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영재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낸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미래세대 과학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교육과정은 매번 바뀔 때마다 혼란이 오니까 아예 표준을 정해놓고 이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이 변화가 되더라도 따라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과학적 소양하고 과학 인재상 뭐 이런 걸 정의를 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적 소양을 좀 다르게 정리했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비슷합니다. 역량, 지식, 참여와 실천. 따지고 보면 지식, 스킬, 태도 똑같죠. 결국은 그걸 벗어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에 관한 역량, 또 지식에 관한 내용, 역량에 관한 내용, 참여, 실천에 관한 내용인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역량에 관해서는 크게 이렇게 5가지 제시했습니다. 초연결 사회의 대응과 평생학습 능력, 그리고 정보 처리와 의사결정 능력, 과학적 탐구력,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력,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인데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건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초연결 사회의 대응과 평생학습 능력, 초연결 사회의 대응.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보고서를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줬고요. 앞으로 이런 걸 중심으로 과학교육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영재교육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으로 과학 분야는 가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변화와 안정성, 규칙성과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 시스템과 상호작용.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통합과학 내용과 비슷하죠. 그런 통합적인 측면에서 지식을 다루자는 내용입니다. 분과적인 어떤 물화생지가 아닌 통합적인 내용을 다루자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여와 실천은 과학문화 항류, 과학 공동체 활동, 과학 리더십 발휘, 안전사회 기여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 활동에 대해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 보고서를 살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변화를 감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과학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역량이나 이런 걸 정의하고 나아갔다는 점이고, 이런 점이 미래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수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재상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인재상에 따라서 역량을 정하고 이 역량에 따라서 교육 방향이 정해진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서 현재 우리나라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인재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가, 그리고 그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영재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